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 통해서 입금 불산입 얘기가 끝나면은 저희가 뭘로 갈 거냐면은 송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PPT를 통해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이러닝 캠퍼스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과제의 부분이 저희가 출석이 10% 있고요. 출석 그 다음 과제 30%, 그 다음 중간 30%, 그 다음 기말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출석은 지금 체크하고 있고, 과제는 제가 내드렸고 6월 19일까지 제출하시는데 기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엄수해 주시고, 그럼 중간고사 레포트로 대체했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면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면평가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면평가일은요, 저희가 6월 24일인가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이네요. 6월 25일이고요. 시간은 7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일정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드렸고요. 입금 불산입에서 얘기하고 송금까지 아마 진행하면은 저희가 이번 학기에 강의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1, 2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송금과 입금 이후에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들 잠깐 리뷰하면서 지나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입금 불산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228페이지인데요. 이미 과세된 소득은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 속으로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속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에 다시 수익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수독에 중복과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항목 중에 입금 불산입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복과세는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의해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들은 대부분 우리가 법률 체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희가 이제 법인세 환급액인데요.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이를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 환급이죠. 환금이 아니라 환급입니다. 그래서 환급은 입금 불산입형으로 지출 당시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 자체가. 그래서 이미 환급 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이것도 성격상 이미 어떻게 한다? 위에와 같은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세된 소득과 법인세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출 당시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입금 불산입도 시키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지출 당시에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다면은 이게 송금 처리가 됐다면은 비용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 법인세를 환급되면 다시 입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송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행위 자체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법인세 환급 자체를 뭘로 한다? 기본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환급된 부분, 이 세금이 말 그대로 이미 환급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결국은 이 환급된 부분이 비용 처리 당시에 송금이 됐느냐 아니면 입금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 처리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제 3-4번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당금과 대손충당금 잡이익으로 예시가 되어 있고요. 배당금은 3천인데 정기에 잉여금 처분 결의가 이루어진 배당금을 단기에 수령한 금액입니다. 결국엔 전기에 처리된, 잘 보시면 전기 겁니다. 기수가 체크해야 되지 않게 배당금은 처리는 보면 1기에 처리가 된 거고 수령은 2기에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수령 두 번째 대손충당금의 환입입니다. 환입인데 전체 2천만 원이 환입됐습니다. 그 중에 500은 송금 불산입 금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잡이익이 700인데 잡이익 잡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법인세 환급이 400, 그 다음 재산세 환급이 3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배당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기의 처분 어떻게 돼요? 정기의 처분 이용이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처리 과정과 저희가 비교해 볼 필요 있죠. 현재인데 기본적으로 전기의 잉여금 처분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기에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처리가 됐겠죠. 배당금 수익 자체가 회사가 배당금 수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배당금 수익을 받았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기본적으로 처분 결의이고 세법에 따라서 배당금은 수익의 귀속 시기는 그게 어떻게 된다? 확정 날짜. 잉여금에 대한 처분 결의일. 결국엔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잉여금이 처분 결의가 확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시점은 단기가 되겠지만은 결국엔 처분 결의가 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에 뭘로 갔을 것이다? 바로 입금으로 갔겠죠, 이미. 그럼 입금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 전기에 각 사업용도 소득 금액이 어떻게 됐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현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자산의 순 증가를 일으켰지만은 세무 조정을 통해서 전년도에 자산이 증가한 걸로 이미 처리가 됐죠. 그래서 들어온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입금이 됐지만은 뭐한다? 입금을 불산입하는 항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배당금의 수익은 처분 결의일이 그 법인의 수익의 귀속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인트는 전기에 잉여금 처분 결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한다? 정기의 수입으로 이미 잡았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 현금이 들어왔지만은 그 현금은 어떻게 한다? 단기의 입금,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 대손충당금의 환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송금 불산이 된 금액도 어떻게 된다? 환입으로 수익으로 계상한 임소득이 대손 충당이라는 것은 매출에 대한 대손 충당이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된다? 2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미 3년도 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됐겠죠. 수익으로 계산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500만 원은 송금 불산이 됐습니다. 송금 불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 송금 불산이 됐기 때문에 당년도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송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도 되지 않는다? 입금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에 들어오는 금액의 500만 원은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잡이익으로 법인세 환급이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환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은 기송금 불산입이 됐죠. 그리고 재산세 환급은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자,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다시 환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별도의 처리가 없이 바로 뭐가 돼야 되죠? 입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300은 입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된 재산세 환금액은 입금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각 사업료 소득에 어떻게 돼요? 이미 포함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세무 조정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환급액은 얘기가 다르죠. 기존의 400이 송금 불산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견전에 송금 불산입이 됐기 때문에 단기에 돈이 들어와서 우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순자산의 증가를 갖고 왔지만은 이것들은 단기 순이익상 잡이익이 단기 순이익으로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400만 원보다 바로 입금 불산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돈이 이 형태의 지금 세 가지의 항목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자산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그 과거에 어떻게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었냐에 따라서 사실은 처리 방법이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세무 조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연장선상에서 세무조정 시행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기말고사 때에도 관련된 부분을 제가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자세하게 단순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무조정 자체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다만 정기에 이게 송금 처리가 되는 건지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고에 나와 있는 이 정기에 처리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단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살펴보면은 이제는 자산의 평가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 이익. 기본적으로 자산의 평가 이익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순 증가를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임의평가이익인 거죠. 임의평가이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평가이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포함해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자산이 올 테고 기본적으로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나가고 장부에는 이 자산의 취득가액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자산을 평가해서 평가 이익을 계산하겠죠. 평가 이익이 계산되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다시피 이 평가 이익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어난 실현 수익이 아닙니다. 실현 수익. 실현 수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실현 수익이 아닙니다. 실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떻게 한다? 실현 수익이 아니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자산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의평가 항목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법이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결국엔 예외도 인정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평가 이익을 뭘로? 입금으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세 가지 경우를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 이익. 두 번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 또 하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율 변동으로 평가 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잘 보다시피 이 세 가지의 경우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보험업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은 사실은 보험 상품인 거죠. 보험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도 어떻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증권인데 증권 간접투자증권을 얘기하는 거. 외화성 자산이나 부채의 환율 변동 평가액도 사실은 현금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험업에 의한 무형자산의 평가에 인정하는 것은요. 보험업은 이 보험업에 따른 업종별 회계처리 방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따르고 있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임의적 평가 이익을 사실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현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실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 1억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감정평가액은 1억 5천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떻게 한다? 1억 8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문제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칙 임의평가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도니까 이게 1기라고 봅시다. 1기, 2기라고 했을 때 1기는 감정평가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회계상 5천만 원은 평가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5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 자체는 장부상 평가 이익으로 계산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다 실질적인 실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실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이 되고, 두 번째 22기에는 이게 1기고 2기죠. 2기는 1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그럼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장부상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산의 평가 이익을 계산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1.5억으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1.5억으로 계산되어 있을 거죠. 이 5천만 원은 입금 불산이 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은 뭐가 되나요? 1.5억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은 1.8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긴 뭐가 돼요? 처분이익이 되죠. 처분이익이 된 거이 얼마예요? 그러면 3천인 거죠. 3이 돼요. 그럼 요 처분이익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처분이익 때문에 입금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3천 입금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이건 처분이익이니까 당연히 입금으로 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자산 1.5억인데 장부가액이 평가액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전년도에 입금 불산입에서 유보했던 이 금액이 다시 뭘로 돌아갈까요? 실현된 소익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가 8천이 어떻게 된다? 입금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 조정이 시행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률 규정에 따르면은 평가 증여에서 봉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르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1억 8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평가 이익을 인정하고 입금으로 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평가 이익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요? 평가 이익에 대해서만 당연히 입금으로 가고, 당연히 입금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 매출세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의 개념이 뭐예요? 부가세 매출의 대액은 이미 우리가 110원에 100원과 10원에 매출이 났을 때는 110원에 매출이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110원에 매출이 났으면은 기본적으로 10원은 부가세라고 얘기하죠. 부가세는 어떻게 돼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부가세는 110원에 나와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부가세 매출세액을 그냥 대리납부, 그러니까 정부에 납부할 세액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예수금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수금이라는 개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부가세는 사실 별도의 입금 항목이 돈이 들어왔더라 입금 항목이다. 일단 개정 자체가 부가세 예수금 대금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입금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책 232페이지에 보면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호납금이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세나 지방세의 환급금 자체가 어떻게 한다? 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뭐다?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의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제 배당을 통해서 입금을 이야기를 하고요. 의제 배당이 끝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송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